네, 원래 이 시간은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새해 첫날을 맞아서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4월에 총선이라고는 아주 중요한 이 행사가 있죠. 아마도 이게 전국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올 한 해 정치권의 관전 포인트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특별히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뭔가 먼저 매주 수요일 아침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아주 낯익은 분이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자,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김진아 기자께서 이 정치권의 관전 포인트 3개를 뽑아오셨는데, 자, 하나하나 김진아 기자가 발제를 해주시면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네, 연동형 비례제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4월 총선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일까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21대 총선거에 연동형 비례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데 이게 1988년 소선거구제 선거법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선거제도가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인데요. 네.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라서 그렇죠. 예, 지금의 정당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하고 우려가 반반입니다. 네. 그 기대를 보면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진 못하더라도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연동형 비례 의석을 확보하도록 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입성해서 법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성 높인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와 다르게 의석을 단 한 석이라도 뺏기지 않겠다는 거대 정당의 꼼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비례전담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고 네. 실제로 작업도 착수를 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만들 생각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속내를 보면 자유한국당에 뺏길 것으로 보이면 막바지에 만들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 이야기 나오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이른바 위성정당 그렇죠. 이야기로 네. 딱 범위가 좁혀져 버렸습니다. 네. 위성정당을 정말로 만드느냐, 만들면 표가 그러니까 의석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금 이제 화두가 돼 버렸습니다. 위성정당 지금 자유한국당은 거의 뭐 만들 것을 공식화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비례민주당이 지금 선거안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게 사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냐면 혹시나 민주당이 만들 거를 미리 막기 위해서 뭐 기초위원 한 분이 만든 거거든요 지금. 네, 민주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반대라고 봐도 되는 사람인데 예, 결국은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 이게 여론으로 뭐 참 맞겠지만 한쪽 당이 만약 만들기 하면 네, 이 거대 정당 두 당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진아 기자가 그렇습니다. 여당 반장이시잖아요. 자, 저 민주당 오늘부터 반장 대리로 넘어갑니다. 예. 그래요? 네, 이제 좀 내려갈 겁니다. 잠깐만 네. 새해 강등 되셨어요? 강등될 것 같습니다. 승진도 아니고? 내려왔어요. 네, 아니 왜 손해가 그래요? 무엇입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네, 회사의 아무튼 그러면 몫입니다. 네. 반장 대리 입장에서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그게 민주당 의원들한테 계속 물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냐. 정의당도 있고 우리 체면이 있는데라고 말을 하면서도 네. 실제로는 근데 만들기는 좀 쉽다. 네. 만들면 돼요. 네, 만들면 되고요. 돈도 그렇게 들지 않고요. 예. 또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은 시도당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제 금방 당원들을 만들어요. 모집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그 복잡한 신경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내 마음은 내 속마음은 만들 수 있다. 아니요 선거는요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비례 의석을 만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저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네. 한쪽 당이 만들고 그것을 저지를 못하면 이게 필요악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논의의 초점을 한번 여기로 맞춰보죠. 바로 이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무릎탁도사 오늘도 3부에 나오시는데 네. 무릎탁도사 박지원에게 그러니까 이른바 비례한국당 그때는 비례한국당 이야기만 나올 때였는데 먹히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먹힐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먹히죠. 왜냐하면 역풍이 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지만 박지원 의원의 진단은 선거에 들어가면 진영 대결로 가기 때문에 이건 먹힌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역풍이 불 거다라는 전망도 한쪽에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진영 대결 구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건 먹힌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완전 180도 다른데 두 분 어떻게 제가 생각해요? 뭐 계산을 못 해봤지만
이 10석 이상 차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음. 먹힌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예. 어떻게 뭐 또 선거 구도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지만 지금 뭐 보수 쪽에 열린 공화당이라 우리 공화당. 죄송합니다. 이름 네. 자꾸 바뀌어서 네.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그쪽 당에 가는 게 보다는 오히려 비례 한국당이 만들어지면 네. 글로 많이 쏠릴 거다. 쏠릴 보수 거다. 유권자가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김진환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역풍과 진영. 역풍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중도층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은 한국당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고서 표를 안 찍어주실 수는 있겠는데 네. 극우 쪽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한국당을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오늘 공화당이 아니라. 예, 우리 공화당이랑 한국당 그래도 한국당이 낫지 않겠냐. 거대 네. 정당인데 힘을 몰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 소수보다는. 네. 그런 심리가 더 작용할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제가 어떤 조간의 여론조사를 보고 왔는데요. 비례 한국당을 하면은 한국당 지지자들은 거의 다 뽑겠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도 예. 잠깐 의견을 내면 그냥 그 백지 상태에서의 어떤 진단과 전망 말고 하나 예가 있어요. 바로 직전 20대 총선에서 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때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당 바람이 불면서 정당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섰어요. 네. 정당 득표에서 2등을 했거든요. 네. 1등이 그때 새누리당이었고 예. 자 그러면 진영 대결이 한층 그 가열해지기 때문에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 가설은 사실 20대 총선의 대입보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진영 대결에 따르면 제3정당인 국민의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근데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 안에서의 분화였고 그러면 21대 총선에서 보수 진영 안에서 유권자의 분화가 이루어지느냐 아유. 아니면 진영 논리가 더 그 발동이 되면서 결집을 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20대는 네. 국민의당이라는 뭐 독특한 상황이 있었던 거고 다음 총선 21대 총선에는 어떤 중간지대 우리 제3지대로 표현하는데 그런 상황이 생긴 어렵다. 저는 바로 생각해요. 그 점 때문에 보수 통합론을 그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보수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그 합리적 어떤 진보 성향을 갖고 있고 중도적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층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렇죠. 그게 사실은 보수 통합의 어떤 그 귀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새로운 있다. 보수당의 맞습니다. 역할이 얼마나 그렇죠.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가 좀 바로 관전 그 포인트 같습니다. 맥락에서 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 좀 한번 해보고요. 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대선 주자들의 총선 생존력입니다. 네. 예. 내년 21대 총선의 의미가 큰 이유가요. 네. 문재인 정부 전반기 평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2022년 대선 2년 앞두고서 대선 주자들이 직접 출마하거나 혹은 총선 지원에 나서기 때문에 네. 그 이름값을 할 수 있을지가 그 관전 그렇죠,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대선 주자가 아시다시피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순식간에 명단에서 아웃되고요. 네, 안녕히 반- 가세요 이렇게 되겠죠. 잘 가십시오 이거고요. 네. 네, 반대로 승리하게 되면 대선 주자로서 탄탄한 입지가 구축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입니다. 네. 그래서 빅매치라고 하면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에서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붙을지인데요. 네. 두 사람은 민주당, 한국당 간판격이기 때문에 비례를 출마해서 전국 선거 유세를 도와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정세균 의원이 총리 후보자가 되면서 종로가 무주공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두 분이 나와서 빅매치로 가지 않겠냐. 그 관측이 더 많고요. 예. 또 다른 대선 주자급을 보면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 광진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추미애 이제 네. 법무장관 후보자 지역구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상대 후보로 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대선 주자급인 김부겸, 김영춘 의원은 각각 민주당의 험지인 대구하고 부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문제이고요. 네. 또 수구 초심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구 출마를 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은 조만간 출범하는 새로운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통합 혹은 뭐 독자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네. 일단 그 이게 이제 모든 그 대선 주자급들을 집계하는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만 큰 나눠서. 사람만 하죠. 예. 그러니까 일단 먼저 쉬운 거. 네. 종로. 추미애 후보자가 빠진 광진을 네. 이제 추미애 후보자는 총선 출마 못 하는 거고.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 누구 낸다는 얘기 혹시 있어요? 아직 그렇게 얘기가 없고요. 네. 또 뭐 이해찬 대표는 이제 전략공천 최소화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또 광진은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광진은 그래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가는데 체급을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냐. 그런 관측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뭐 아직 입방아에 오른 사람도 없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조금 예. 거론됐는데 이분이 출마를 안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고 해서 강경화 장관은 또 나경원 네. 뭐 동작을 대항마 했죠, 뭐 동작. 이런 얘기도 이분은 있어요. 여러 군데를 다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초, 네. 뭐 광진, 강남 동작, 쪽도, 예. 여기 다 거론되고 있고요. 손오공의 머리털이 필요하겠군요. 네. 세 명을 분신술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네, 아직 그럼 우리 그렇습니다. 논의를 초점을 종로로만 한번 종로 봐야 맞춰보죠. 됩니다. 네. 종로로만 저는요 민주당에서 이낙연 총리가 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만 보면 뭐 엊그제 뉴스룸 인터뷰 보면 뭐 거의 출마 선언이에요. 다름이 없던데. 네. 의지가 비례로 있더라고요. 나와서는 사실은 뭐 전국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있지만 삼선이에요. 삼선의 도지사에 총리면 사실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정말 상징적으로 가서 민주당 승리에 기여를 한다면 종로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네. 의석 한 번 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저는 전국구 비례 쪽보다는 종로 나갈 거고 다만 자유한국당 쪽에서 한교안 지금 대표 밖에서 막 힘들고 이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 꼭 되고 싶을 거예요. 제 생각은 아닌데 이거는 밖에서 뭐 삭발도 해야 되니까 맨날 네.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렇다면 종로에 가서 혹시나 떨어질 걸 또 우려해서 네. 오히려 뭐 또 TK 쪽 아니면 비례대표 그래서 둘이 이 맞대기는 성사될 가능성이 좀 적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아니 황교안 대표가 TK에 출마하면 그 면이 섭니까? 그거는 정말 최악이죠. 제가- 신을 하셔야 되는 분이 오히려 막고 만약에 있는 거죠. TK 네. 출마해서 이래서 그 금배지 달고 돌아와도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그게 마이너스인데 네. 일단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오늘 조간을 보니까요. 황교안 대표가 아예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어제 네. 조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비례대표 출마는 접었다. 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네. 어떤 측근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딱 보도가 된데 야, 그 내가 볼 때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왜 이 타이밍에 나왔을까? 또 측근 입으로 본인 그렇죠. 입이 아니라 네. 이게 뭐냐면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책임론 이야기가 이제 그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딱 타이밍에 비례대표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무슨 얘기냐? 황교안 대표의 결기를 또 보여주는 먼저 내세우면서 딱 그거를 차단해 들어가는 정책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 입으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측근 입으로 얘기를 하면 여지는 또 남겨놓는. 네. 그러면서 절묘한 언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무튼 일단 이전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그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출마를 하면 전국을 누벼야 되는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철진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왜 이제 그렇지 그러냐면 않습니다. 이전 총선 때부터 나타나는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나타나는 중요한 선거운동 패턴이 있는 게 권역별로 그러니까 선대위가 가동이 되면서 권역별로 그러니까 뭉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면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중앙에서 뭔가 누가 내려가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낙동강 벨트에 나왔던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맞아요. 연합을 네.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이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종로는 수도권의 거점 지역구가 되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만약 종로에 나온다면 거점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수도권을 아우르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실제로 뭐 민주당에서 권역별 이렇게 얼굴을 내세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에 한 명이 이낙연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낙연 말하는 사람이 네.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는 자기가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또 이낙연 총리를 앞세워서 할 리는 없을 거거든요. 이해찬 총리가 네. 오히려 전국적으로 가면 가도 그렇죠. 갈수 뭐 어차피 불출마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최대 승부처는 또 수도권이고. 수도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가 이제 출마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야 될 거예요. 종로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한교안 문제는 대표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 정치권과 정치부 기자들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상한 보도가 아니라 나온 보도가 또 이건 또 핵심 관계자 발이거든요. 네. 황교안 대표 아예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뭐 말씀하신 하려고? 책임론과 거론돼서 어. 그래서 아예 불출마를 하게 되면은 또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리는 있더라고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도 그래도 됩니까? 최측근인 김도 의원이 불출마를 네, 선언했거든요. 어젯밤에 불출마 선언을 네. 했죠.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돼서 네. 이분이 책임론도 피하고 네. 약간 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가능성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불출마하면서 뒤에서 지휘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아주 그러니까 통설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권을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게 황교안 대표인데 그럼 2년 동안 원외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건 그 리스크가 크다. 그 말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지금 상당히 뭐 총사퇴 한다고 저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원외에서 추웠었는데 2년간 또 원외에서 대권까지 간다? 아주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TK 갑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은 출마하는데 계속 일관되게 TK입니까? 그거 아니면 될 때가 잘 없잖아요. 황교안 대표를 지금 저도 TK 출신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지금 애국 지금. 보수 시민들이 들을 수 아니 있어요. 근데 다른 데도 네. 되기는 확실하게 되는 곳을 바라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방송이 계속 그러니까 남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총선 다음 날 다시 모시겠습니다. TK 총선 다음 날 다시 출연하셔야 돼요. 수도권도 갈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뭐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꺼지지 않은 화약고 검찰 개혁입니다. 네. 올해도 검찰 개혁을 놓고서 정치권의 공방하고 파행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네. 12월 31일 날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주도해서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면서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에 65년 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졌다는 데 진짜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걸로 검찰 개혁이 끝났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시작이죠. 예, 사실. 시작입니다. 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남아 있고요. 이거하고 관련된 법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인데 아직 네. 이게 상정조차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이르면 6일 본회의 다시 열어서 상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또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고, 네. 그럼 또 쪼개기 임시국회 열어서 처리하다 보면은 이달 중순쯤 완료될 것 같고요. 또 문제의 공수처법도 끝난 게 아닙니다. 공수처 설치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만들도록 했는데요. 네. 세부적인 내용에서 손봐야 될 게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소 조항 있고요. 뭐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착 시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계속 지금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6개월간에 만들어서 7월쯤에 실제 탄생할 때 보완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예. 요거 관해서 몇 가지 좀 갈래가 있었는데 첫째 오늘 나온 조건 그러니까 그 재밌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3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검경 수사권 네. 조정 관련 법안 상정을 하려다가 6일로 미룬 데에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네. 고려한 게 있다. 네. 왜냐하면 청문회 일정이 7일, 8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3일 날 만약에 해서 이게 또 이제 돼 버리면 한국당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청문회 일정에 어떤 차질을 빚을까 봐 네. 그러니까 늦췄다 이런 분석인데 그건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분석인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국회 출입 그것도 기자로서. 맞고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필리버스터 피로감이 굉장히 의장단도 크고,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제가 또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 좋아요. 네. 다른 얘기 좀. 네, 지금 연말 연시다 보니까 지역구에 가야 지역구 되거든요. 가야 되니까 의원들. 1월 1일하고 2일도 짧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말까지 계속 쭉 가서 지역구도 좀 챙기고 예. 그리고 뭐 바람 좀 새로운 바람도 쐬고 쉬운가요? 검경 네. 그래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어떤 그 법안 상정은 아무도 6일 이후가 될 것 같은 예. 거 그 점만 네. 확인을 하고 제가 박지훈 변호사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공수처 법안은 지금 그 6개월 뒤에 시행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그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절차를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절차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 대통령 일단- 공포하고 네. 공포 후 6개월이에요. 네. 아마 7월, 8월 뭐 그쯤이 될 걸로 그때쯤일 보이는데 겁니다. 네. 법이 그러니까 돼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시행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 공수처장 추천 임명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걸로 제가 제가 알고 왜 있습니다. 여쭤봤냐면 네. 오늘 한 조간이 어떤 보도를 내놓았냐면 자, 그 여당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총선 직후에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민주당이 다른 군소 정당들과 함께 공수처장을 추천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내놨어요. 잘못된 기사 같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불가능해요. 이야기냐. 법이 없는데요. 지금 법이 효과가 없는데 뭘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 절차는 법적인 절차잖아요. 예, 할 수 없어. 밀실에서 뭘 할 수는 있어도 예. 그거를 법적인 절차로 이제 추천위원회 7명입니다. 그 네. 구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논리는 맞지가 않아요. 그 이건- 기사는 어떤 취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일단 그걸 좀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고, 근데 여기에 사실은 재미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공수처가 제대로 굴러가느냐 굴러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장 이제 추천. 그렇죠. 어제도 잠깐 이제 그 좌담으로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러니까 추천 과정이 마구 늘어질 가능성. 사실은 이제 그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결국은 그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변협 회장이 한 회장. 명씩 추천하고 네. 여당이 2명 두 명, 추천하고 야당 야당이 두 2명인데 네. 이게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야당 몫이 어느 당으로 가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당이 누가 다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관심사는 그래서 제3 원내 교섭단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민주당, 한국당 외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3 원내 교섭단체가 나온다면 야당 몫이 한국당 하나, 그 당 하나, 그 두 개 됩니다. 제3 네. 교섭단체 하나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게 근데 자유한국당이 우려하는 부분이죠. 제3 근데 교섭단체가 안 나오면 한국당 몫이 2명이 두 되는 명이 거고.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공수처장 추천의 어떤 여부는 한국당 추천위원 2명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5분의 4입니다. 5분의 4는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뭐 5점 몇 명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대한변협 회장도 있어요. 네. 민간인이에요. 저도 대한변협 제가 이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높으신 분이 아니 모습. 높다기보다는 그냥 네. 그 일하다 보면 한번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그 민간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색깔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야당 2명에 대한변협 회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적인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은 저는 아주 낮다 생각이 들어요. 아주 중립적인 누가 네. 보더라도 그 추천위원회를 통과하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야당이 참 두려워하고 우려하긴 하는데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어떤 보도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게요. 그 조국 법무장관이 지명되고 임명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되게 지난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공수처장도 임명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이제 추천했을 때 네. 야당 몫이 2명이고 6명이 찬성을 해야지 되는 건데 계속 그걸 가지고 뭐 찬성이다 반대다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는 아니, 네. 상황이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더라고요. 예. 정치적 성향이 없는 우리가 뭐 솔직히 두려워하는 게 자유한국당 뭐 민변 출신들 뭐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추천이 되지를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주 중립적인 그런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성향이 없는. 네. 그래서 저는 이 구성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좀 두려워하긴 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총선만 잘하면. 결국은 총선만 잘하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의 앞날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총선 결과에 그렇죠.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대한변협 회장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민간인이에요. 네. 네, 정치 색깔이 없어요. 그러면 대한변협 회장이 그 후보 추천위원을 한 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사님의 입김은 어느 정도로 전 작용? 진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사님이시라면서. 혹시나 뭐 그걸 안건으로 가지고 올 줄 모르겠지만 우리 이사회에 그렇다면 정말 이사 한 100명 중에 한 명의 입김 정도가 되겠죠. 되게 또 빠지시네. 네, 알겠습니다. 다 아무튼 기억해놓고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제3 원내 교섭단체가 이제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사실은 이거에 따라서 추천 과정에서부터의 구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딱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년 특집으로 꾸며드렸던 정치권 관전 포인트 3개 뽑아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했던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약간의 어떤 그 프로그램 손질을 볼 예정인데요. 파일럿 코너의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네. 요건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음 주 되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